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킬 시작합니다. 적정하게 가격을 내려줬으면 한다. 정부가 나서서 식품 기업들을 압박한 이후 아흘에 만에 물가 체감도가 높은 라면 값이 이례적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라면 값이 50원 내리는 사이에 인상이 예고된 식품들도 있어서 소비자 체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라면 값 인하를 중심으로 물가 진단하겠습니다. 정부 전수조사에 이어 경찰도 이른바 유령 아기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아기들 상당수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입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많게는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둑이 무너지고 나무가 집을 덮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앞 하천이 흙탕물로 잔뜩 불어났습니다. 밤사이 하천이 넘치면서 둑 50m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민 100여 명은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썩도 안 잤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나 떠나려고 다들 빨리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나가도 못 오겠더라고. 야산의 토사와 나무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쓰러진 충격으로 나뭇가지가 지붕을 뚫고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밤사이 7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주택을 덮치는 등 산사태 우려에 이곳 마을 5가구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옷가지와 약을 챙기기 위해 집을 잠시 들린 대피 주민들은 장마철마다 걱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지하게 장대비가 와버린 거죠. 무지하게 쏟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비가 오면 막 산에서 물조차 내려가고 막 여기가 한강이 되거든요. 다 피신했죠. 아무도 안 계세요. 장마가 시작된 뒤 광주엔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남부지방에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에 상가와 주차장 등 곳곳이 물에 잠겼고 토사 등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도 평균 14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6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이렇게 밤늦게 시작돼 새벽까지 계속된 벼락, 천둥, 폭우로 전북 곳곳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산사태가 나 장시간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김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움푹 팬 경사면 아래로 풀뿌리와 맨흙이 드러났습니다.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정리해보지만 토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산사태 현장입니다. 발생 직후 응급 복구에 들어갔지만 도로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산사태가 난 건 오전 9시쯤 멈춰선 차량을 보고 마을 이장이 행정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토사는 한 20m 정도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도로에? 네, 도로에가 차가 대여섯 대씩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통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폭우로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오이를 키우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등 정읍 지역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무섭게 내린 폭우의 기세에 정읍 동진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시간당 60mm의 물폭탄이 떨어진 고창에서는 농경지 299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북 동부 산악 지역인 춘창군 유등면의 한 주택에는 주변 밭에 토사가 쓸려 내려왔습니다. 나무가 도로로 쓰러져 폭우 속에 제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전북에는 이틀간 많게는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 고창과 정읍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마저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호남 지역에 발령됐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정부가 중대본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호우특보 해제에 따라 중대본 2단계를 1단계로 내렸고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내렸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어젯밤 10시 30분쯤 전남 한평에서 60대 여성 1명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돼 관계기관이 합동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은 중부지방에 또 호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마 상황 또 앞으로 전망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남부지방에 피해가 속출했는데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남부지방에는 밤사이 3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284mm의 가장 많은 비가 왔고 경남 남해 210, 전남 한평에도 20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전북과 경남 지역에는 평균 15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와 전남 한평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장마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동해로 물러났고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만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부지방도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내일부터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더 북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은 잠시 남해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 서해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장마전선을 끌어올리겠는데요. 내일 출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남 서부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에는 모레부터 다시 비가 강해져 전남과 제주도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데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호남 지역은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철저한 호우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장마는 순 우리말.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관련 공방도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출생 통보제.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치권 공방부터 볼 텐데 여당은 오늘도 수상시장을 갖고 야당은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오염수 관련 괴담 대응과 어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시작부터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시장 상인들은 급락한 수산물 소비로 텅 빈 시장을 지키며 살려달라 아우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7개월 뒤 국내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어 국회 국방위 여당 의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진행된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회 강연에선 오염수 방류 논란을 두고 괴담가의 싸움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후쿠시마 이 문제는 그 한문경 대표 말씀이 괴담가의 싸움이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잘 대처해야 된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에 제안한 오염수 방류 최소 6개월 보류와 같은 7대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재촉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에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앞서 시찰단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온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브리핑 여부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느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가능한 행위들이에요. 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 지금 정부 여당에서 뭐 횟집 다니 먹방 찍고 다니면 답니까?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뒤에 사회부 기자와도 이 문제를 좀 다룰 텐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출생 등록제를 심사한다고요? 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출생 통보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 모두 통과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심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레 본회의 최종 처리가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도 서로 만나 출생통보제가 국회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자체 사이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립아동보호센터와 같은 전문보호 독립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고 국립아동보호센터와 같은 독립시설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현재 소관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여야 찬반 논의가 치열해 입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한 이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원점이기 때문에 1년 전 출국할 때도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귀국 인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다만 당내 어수선한 상황과 향후 정치 행보 등에 관한 질문엔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또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직권남용과 방송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 특보가 방통위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으로 국민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는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하나고나 서울시 교육청에 어떤 자료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보도된 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실과 학교폭력 이슈에 대한 질문을 보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새로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게도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도 안 했는데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했고 이걸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배포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을까? YTN 취재 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특보 아들이 다녔던 하나고와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 내역에서도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이 특보에게 학교폭력 전력과 이후 소송이 있었는지 구두로만 질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도 대통령실도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확인 없이 인사검증을 진행한 셈입니다. 해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직전 취재진을 만난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중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고 이번 수사를 역술인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과 괘씸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른바 유령 아기 2천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이 사라진 아기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입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유령 아기들, 그러니까 살해나 유기 같은 몹쓸 짓은 물론이고 지금 불법 입양 가능성까지 이제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개인 입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쉽게 검색만 해봐도요, 아기 개인 입양을 문의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미혼모라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거나 또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아기를 입양 보내려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입양 문의 글에는 메일 주소나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기면서 연락을 달란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는데요. 심지어 비슷한 문의 글마다 댓글을 다는 아이디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른바 입양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들입니다. 예, 그렇게 뭐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황보혜경 기자가 직접 들어가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개인 입양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이와 사는 지역, 또 어떤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최근에 초음파 사진까지 요구하면서 임신한 게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며 태아의 성별을 물어봤는데요.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자,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게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행법은 개인 간 입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양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는데요. 네. 이전에는 출생신고 없이 입양 보내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아기의 출생신고를 마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입양시설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 역시 아동을 입양하려면 출생신고 서류 등을 갖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입양기관에서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불법 개인 입양이 성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출생신고가 돼 있는 아기만 입양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죠. 이 때문에 아기를 낳은 사실을 숨기려는 미혼모 등이 개인 입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를 원하는 건 양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입양아에 대한 편견 등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겠지만 기관 입양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절차가 까다롭다고 보는 탓입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돈이 오가고 또 아동 성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는 등 아이가 마치 시장의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는 건데요.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오픈 채팅방이나 오프라인상의 불법 입양을 통해 돈을 받고 넘기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여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높여서 부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돈을 높여서 부르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불법 거래되고 있는 아이들의 규모는 얼마나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네, 앞서 나온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이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은 지난 2015년부터 2,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400여 명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제외하면 행적을 알 수 없는 아기가 1,000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입양됐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모가 실은 범죄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 수사기관도 뭔가 신고 고소 고발된 게 없으니까 수사에 나서지 않고요. 1년에 수십 건 이상의 어떤 매매 혹은 유기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혹시 아동 거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우선 입양 과정에서 이렇게 금전이 오간다는 건 사람을 매매한다는 뜻이라 큰 범죄입니다. 경찰청 통계 조사를 보면 아동복지법상 우선 아동매매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 아동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고작 9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6명이 한꺼번에 붙잡히면서 수치가 늘어난 거고요. 재작년에는 단 1명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입양이 성행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적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네, 아동매매 혐의 재판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범행 정황, 또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6년 동안 이뤄진 아동매매 사건 5건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주로 친모가 출산 과정에서 쓴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아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3자, 즉 브로커의 존재가 실제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친모나 브로커가 거래 대가로 챙긴 돈은 적게는 25만 원부터 많게는 69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가운데 8명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친모가 브로커를 통해 아기를 돈을 받고 팔아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아동매매 사건에서 무조건 양형을 높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히려 범죄가 적발돼서 그 처벌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받는다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는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출생 기록 없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학대받다 숨지거나 불법 노동, 성매매, 성착취 대상이 될 위험도 커서 불법 입양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그럼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수사기관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포털에 계속해서 개인 입양 문의글이 올라오고 또 댓글들이 달린다는 건 그만큼 신생아가 활발히 거래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매매는 일반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문제를 제기한 이들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도 또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또 사이버상에서 불법 입양 거래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만큼 포털 사이트의 관리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거래나 매매란 말 앞에 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좀 미안해지는데 주기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나서고 있는데 수사 진행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가 의뢰된 사건은 모두 17건입니다. 이 가운데 수원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선 친모 35살 고모 씨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고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하고 사체 유기죄를 추가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경기 화성시에 사는 여성이 재작년 말에 낳은 아기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영아를 넘겼다고 진술하는데 아직 아이의 생사와 소재, 또 아기를 데려갔다는 사람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시흥에서도 지난 2020년에 태어난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건이 확인되면서 감사원이 밝힌 유령 아동 2천여 명 가운데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 중에 아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를 원하는 것은 양부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런 수요까지 포함해서 좀 틈새를 들여다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 번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또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이승배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입니다. 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기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2살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계산법이 바뀝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겁니다. 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바뀌고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법령과 계약, 공문서도 마찬가지.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취약 연령과 주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예외로 뒀습니다.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 대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경우도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아마 그 만 나이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우선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안 지났으면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86%가 만 나이를 쓰겠다고 답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사진 찍다 보면 너무 과한 보정으로 이게 내가 맞나 싶을 때 있으시죠? 이왕이면 실물보다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요.
요즘엔 아예 AI가 만들어주는 프로필 사진까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에서 셀카 20장 내외를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가장 잘 보정된 프로필 사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위기와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 어떤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저렴한 가격에 뚝딱 만들 수 있어 좋다는 등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리꾼들 의견도 엇갈렸는데요. 본인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얼굴과 비슷하다면 신분증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증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엇갈리는데요. 관련 질문이 줄을 잇자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이미지 등을 변형한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을 보면 신분증 사진은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사진을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한 뒤 만약 일치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오면 담당자가 재차 확인해 반려 여부를 결정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로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 대조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기준점 55점을 넘어야 발급이 가능한 데다 이를 충족해 발급이 되더라도 실물과 사진이 다르면 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사진이 신분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인데요. 행정 절차를 떠나 프로필 사진을 SNS에 올리는 순간 각종 도용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진관을 가지 않아도 AI가 골라준 프로필 사진이 뚝딱 나온다면 반갑고 편리하겠지만 공적 증명서나 이력서 같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사진이라면 최대한 실물과 일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의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메가스터디 외에도 시대인재, 종로학원, 대성학원 등 규모가 큰 사교육 업체들도 조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교육 부조리 신고 접수 결과 지난 22일부터 닷새 동안 100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16건이 수능 출제와 연관된 유착 의혹이라면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107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된 그러한 유착 의혹이 16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교육에서 또 뭐 전체 우리가 사교육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히 대형 입시 학원 이런 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제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과태료 교습 정지라든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범죄의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 등 아주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오류와 관련해선 5천 건에 육박하는 개선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교육당국에 4,729건의 개선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가운데 72.3%만 조치 완료됐고 1,300여 건이 여전히 미처리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어제 부산과 경기교육청 나이스에서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했지만 10분 안에 문제가 해결됐고 이외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될 전망입니다.
또 대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1학년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되고 일반대 온라인 학위 과정 개설도 완전 자율화됩니다. 교육부가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문을 정비해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에서 만 6살 아이를 강제로 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거나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학원과 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고 주장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영어학원 만 6세 반의 점심시간. 식사가 늦어지는 원생 한 명에게 담임교사가 다가가고 아이는 급하게 손으로 입을 틀어 막습니다. 다른 교실로 아이를 데려가 꾸중을 이어가던 교사. 이번엔 아이의 팔을 잡더니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끌려갑니다. 이어진 수업 시간에도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교실 구석에 따로 앉아 수업엔 참여하지 못한 채 식판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통틀어 1시간 반 가까이 식판을 마주하고 있어야 했는데 이유는 양배추를 먹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이가 한 말이 CCTV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질질 끌리도록 끌고 갔어. 밤에 자면서 애가 토를 해요. 토를 하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가 유독 식사 시간이면 아이들에게 엄격했다는 학부모 증언도 나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럼 먹지 마. 그랬더니 밥은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뭔가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잇따르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학원은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학부모와 원생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러다 취재가 시작되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생의 편식 습관을 고치려 했던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담당 교사도 자연스러운 훈육 과정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건 제대로 된 훈육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편식 지도라는 그 이유로 아이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어야 되고 강압적으로 먹어야 되면 결국 식사가 즐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즐겁게 식사하는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억지로 먹이는 것도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그 판례가 있어요.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해당 교사가 맡았던 아동 8명은 모두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영어학원의 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투자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뜯어낸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인 53살 A씨와 영업대표인 57살 B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1,230명, 피해 금액은 9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십억 원의 수수료로 받아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총책 27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1,500여 명이 받은 햇살론 대출 245억 원 가운데 29억 7천여만 원을 수수료로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356명에게는 대가를 주겠다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7억 8천여만 원을 받고 판 혐의도 받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점검 중인 83개 현장에 대해서도 국토안전관리원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확인 점검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도 다음 달 말쯤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GS건설이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 2층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부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 조정 범행이 지난 2012년 끝났다고 판단했지만 이듬해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있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탄압과 계약, 그리고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실종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총파업 투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2, 3조 개정, 그리고 노조 탄압과 노동 계약 저지 등을 총파업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원래비를 금지한 이후 조종사들의 태업 등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월 수백만 원까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건네지던 원래비.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조종사들은 태업 등으로 대응하며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원래비 지급 중단으로 준법 운행과 태업, 안전운행 등의 빌미로 기존 작업량의 50%도 미치지 못해 공지 지연과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행위 시 조종사의 국가기술 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의 불법 점거나 다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찬반 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도 위반 사례로 넣었습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서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그리고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서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특별점검을 통해 작업 전에 음주가 적발된 26명 가운데 1명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25명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사 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 장치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조종사가 태업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부당한 작업을 시켰나 아니면 주 52시간이라든지 근로시간을 어겼나 이런 부분들도 다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싸움, 불신 이런 것들을 좀 정차적으로라도 좀 근거를 갖고 개선해보자는 거니까.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민간 공사 현장에도 작업 기록 장치 도입을 의무화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아까 국회 중계차 연결할 때는 오늘 안으로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것이다 정도로 알려드렸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출생통보제, 부모가 출생신고를 고의로 누락을 해서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 정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법사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거쳐서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 사고방지 입법의 다른 한 축인 보호출산제 도입은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관련 속보는 또 취재기자 연결 다음 뉴스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미등록 아기 문제를 좀 해결한 다음에 출산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직급을 올려주거나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모영신 씨는 아침마다 사내 어린이집에 2살 아이를 보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땐 밤 10시까지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뭐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좀 애를 맡길 부분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느 정도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2년 동안 재택근무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고 넷째를 낳으면 1년 동안 3천만 원 한도에서 육아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출산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출산을 앞둔 구성원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바꾸도록 하고 특별 제작한 의자와 등받이 등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임한 구성원들이 정말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임산부 지급 물품이나 출산 축하금 등도 회사의 배려와 축하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대부분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쏠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월 임금 50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은 80%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죠.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동료 직원들을 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기업 자체 노력뿐 아니라 정부가 현재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지난달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5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9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9% 감소해 1975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고령화로 이동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 3, 4월 주택 매매량이 10.7% 감소한 것도 인구 이동 감소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거래된 아파트 4채 가운데 한 채는 최고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급매물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3월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전체 26%가 최고가 대비 30% 이상 내린 가격에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 급매물이 쌓였던 세종시와 대구, 인천이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면 활동이 늘고 물가 상승세도 다소 꺾이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7로 지난달 98보다 2.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돈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는데 100보다 높을 경우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다음 달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95.5를 기록해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BSI가 89.8로 집계돼 지난해 4월부터 16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네, 라면 업계에 이어서 제과 업계까지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또 권유에 백기를 든 모양새인데 물가가 심상치 않은 만큼 필요한 조치다. 이런 의견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가져올 결과까지 오늘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는 지금 백기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뭐 투항 이런 표현도 있고 대체로 맞습니까? 저는 뭐 대체로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이 한 20% 정도 내렸으니까 네. 라면 가격을 좀 인하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국무총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사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압박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필수품입니다. 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먹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최근에 라면 가격을 작년에 그 농심이나 업체들이 한 11% 이상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만 해도 라면의 순이익이 한 500억이 넘었습니다. 네. 순이익이 한 60% 이상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네. 라면 기업들도 어려운 국민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인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 재무구조 연결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수익구조하고 좀 맞물려 볼 때도 내릴만 하다. 기업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라면 기업이 전체 우리나라 라면 차지하는 비중은 농심이 한 50%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뚜기가 한 26%, 삼양식품이 한 10% 정도 되는데 라면 작년에 이제 우리가 라면이 전체 라면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예. 나머지 40%는 물류비, 인건비, 또 서프에도 들어가는 그런 재료비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밀가루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반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이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또 이렇게 인건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면 업체들이 작년에 한 11% 올렸다가 네. 이번에 5% 한 개당 한 500원 정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제품들 신라면, 새우깡, 뭐 짜짜로니, 뭐 오뚜기 브랜드까지 비빔면 사실 저희가 다 익숙하고 많이 찾는 식품이다 보니까 그만큼 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씩 여쭤볼 텐데 지금 농심 새우깡 같은 경우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내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례적인데 특히나 라면값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인하라고요. 예, 맞습니다.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필수품이 되었었고 네. 우리가 1,000원 정도로 이제 우리가 딱 한 끼 식사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라면 가격이 이제 1,000원을 50원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새우깡은 1,500원에서 100원을 내려서 1,400원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품이다. 네.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필수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주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특히 라면이 우리의 거의 필수품에 가깝고 이렇게 라면 가격을 11% 올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가격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소비를 줄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라면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농심을 비롯한 라면 업체들이 한 11% 정도 가격을 올린 이후에 크게 순이익이 증가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 이제 원자재값 어떤 상승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측면을 이제 얘기한 거고 그래도 업계 입장에서는 좀 고심이 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라면값을 만드는데 꼭 밀가루값만 있는 건 아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면 업계 분위기는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뉴스큐 들어오고 나서 또 팔도도 추가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줄줄이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면 업계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전체 라면을 100이라고 했을 때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밖에 안 되고 네. 또 물류비, 인건비 최근에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을 27%까지 올려야 된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가 한 9%까지 올랐었고요. 우리나라는 5%까지 올랐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한 400개 정도의 품목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던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 6조 달러 정도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살포를 했었는데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 물가가 너무나 오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돈을 은행으로 좀 흡수하자. 그래서 계속 은행 이자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 밀가루 생산의 1위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한 러시아가 바로 물류항이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나중에는 좀 해제를 해줬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너무나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해줬다. 네. 결론은 워낙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렇게 물가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밀가루 값이 실제로 지난달부터 반토막으로 떨어졌다는 지표도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외형적인 이유는 밀가루 값이 가장 큰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한 것은 네. 처음에는 밀가루 가격이 최고 한 50%까지 올랐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밀가루가 또 20% 내렸다. 그러면 라면 업계가 얘기한 것처럼 밀가루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11% 올렸다고 하면 이번에 밀가루 가격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라면 가격도 좀 인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라면 업계도 좀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밀가루 가격이 다시 오른다 그러면 네. 그러면 다시 또 오르는 것도 방치해야 되느냐.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를 2%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네. 물가는 한 3%까지 내려왔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아직도 많이 높습니다. 네. 뭐 10%, 20% 올랐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한 2%, 3%로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라면, 우유 이런 품목입니다. 네. 그래서 서민들에게 가장 식사 대용으로 하고 있는 라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물가 인하에 대한 체감에 가장 큰 효과가 좋았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교수님이 방금 전에 2% 말씀하셨는데 이르면 이달에 물가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를테면 라면 값에 불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 진입과 맞물려서 좀 그런 체감을 빨리 좀 하게 하려고 한 조치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물가를 한 2%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은 급여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올려서 그 이익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항상 2%를 목표로 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입장에서도 물가가 한 2, 3%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체감하는 물가는 아직도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네. 또 라면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라면 농심이나 라면 업체들이 11% 가격을 올린 이후에 순이익이 급증했습니다. 한 60% 이상 급증을 했었고 네. 농심도 이번 1분기에만 500억 원 순이익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4분기로 한다 그러면 2천억 가까이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순이익을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과 좀 상생하자. 이번에 라면 가격 인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50%가 농심이 없기 때문에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을 내리니까 오뚜기, 삼양, 팔도까지 모든 라면 업체가 한 50원 정도 가격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상생도 언급하셨고 말씀하신 농심 같은 경우도 소비자에 환원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내심 왜 라면만 갖고 그래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쓰는 게 라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만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우리만 콕 집어서 거론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 드린다면 이런 분위기면 다른 식품 업계로 또 확장하고 더 번질까요? 저는 다 확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리바게뜨도 가격 인하를 좀 하겠다. 네. 우리가 빵은 주 원료가 바로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SPC 파리바게뜨도 가격 인하를 하겠다고 했고 네. 롯데제과 우리가 많이 먹는 저도 이제 바다 코코넛 비스켓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전부 다 밀가루가 주 원료입니다. 지금 밀가루 가격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0% 정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압박을 좀 받고 있고 가격 인하를 다 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우리가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이 한 3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에 좀 가격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네. 전체적인 물가는 소폭 내리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다. 정부에서 좀 가격 인하를 좀 하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라면 업체라든지
이런 과제 제과점에서도 네. 가격 인하를 좀 해서 국민들과 좀 상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좀 많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은 필수품입니다, 거의. 네. 그래서 먹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 차원에서도 가격 인하는 좀 필요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지금 있습니다. 교수님 옆으로 소비자단체 입장 나가고 있는데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하율과 품목은 아쉽다라는 게 소비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수용하고 정부가 동조한다면 가격 내린다는데 반대할 어떤 여론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격이 또 올려야 되는 또 상황이 오면 정부가 나서서 또 가격을 통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이 좀 왜곡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어떤 측면에서 질문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라면이라든지 의식주는 필수품에 가깝습니다. 예.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도 건설사가 너무나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말고 적정한 이익을 남겨라. 이런 이유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고 네. 평당 한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분양가다. 이렇게 정부가 표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네. 과자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만약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가격에 따라 올리는 것도 맞지만 또 내렸다 그러면 또 일부 내려서 국민들과 상생하는 취지도 또 동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2,500개 정도 되는데요.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전체 부채가 한 1,900조 원 정도 되고 우리 서민들이 지금 사채 시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연체율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국민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라면 업체라든지 과자 업체들도 이익을 좀 조금만 남기고 국민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도 좀 필요했었다.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우깡 값은 100원 내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새우깡에 수입 캔맥주를 하나 먹는다. 지금 수입 캔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내달부터 9.1% 오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체감한다면 새우깡 값은 내렸지만 맥주 값이 오르네. 결국 라면 값만 인하해서 상징성은 있어 보이지만 좀 물가 어떤 안정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네. 체감하는 물가는 라면에서는 진짜 50원, 네. 그다음에 과자에서는 100원 정도 내렸지만 맥주 가격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또 우리 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격이 또 오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유도 예, 있거든요. 우유도 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를 지수하는 그 품목이 380개 정도 됩니다. 약 한 400개의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물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지수는 올 연말까지 2% 정도 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좀 체감하는 물가를 좀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렸다. 가장 딱 두드러지는 것이 라면이나 과자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또 맥주라든지 우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전체적인 체감하는 물가는 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시장 경제에 맡겨서 기업이 자율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네. 이와 같이 라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필수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줄일 수가 없는 품목입니다. 네. 그래서 라면 업계라든지 이런 제과점 업계도 스스로가 좀 알아서 적정한 마진을 좀 남기고 네. 국민들과 또 상생하고 또 어려움을 동참한다. 그런 취지에도 또 동참할 필요도 있다.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결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표는 조금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체감물가 여전히 높다. 그런 엇박자 속에 라면을 지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끝으로 전문가로서 조언한다면 물가 관리 측면에서 어떤 점을 좀 더 덧붙여야 할까요? 지금 시점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물가가 미국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물가에 집값이 반영되는 비중이 33%고 네. 우리나라는 전체 물가에서 집값이 반영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물가가 5% 나왔지만 한국은 3%로 낮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표준을 따라서 물가를 산정해야 되겠고 또 정부가 이런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이 확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국가의 재정도 좀 지금 현재 자건 정부를 지향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고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르고 또 기업도 스스로가 너무 과도한 순이익을 남기지 말고 어려운 국민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5살 임모 씨는 어제 낮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시민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동료들과 함께 아침부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된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기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임 씨는 술을 많이 마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음주운전 관련 피해 사고가 다시 늘어나자 경찰과 검찰이 다음 달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3차례 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차량까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배승아 양.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청담동에서 9살 이모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움츠렸던 것처럼 보였던 음주운전은 일상 회복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사고 건수는 모두 13만여 건과 15,000여 건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피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검찰은 다음 달부터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경우 중형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수 겸 배우 이루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우 초동 단계부터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는 방조 범죄 역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범죄. 경찰과 검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울산과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 49명이 구속됐습니다. 조폭이 낀 점조직을 통해 현금이나 가상화폐로만 거래해 실제 마약 유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심한 시각,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길거리 후미진 곳에 마약을 던져주고 구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40분쯤 지나자 마약이 숨겨진 곳에 여성 3명이 나타나 마약을 챙깁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여성들로 필로폰을 구매한 겁니다. 이처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울산과 부산은 물론 수도권까지 마약을 유통하고 사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구속한 49명에다 이미 다른 마약 혐의로 수감된 6명까지 더해
모두 55명을 검거한 셈입니다. 필로폰과 신종 마약을 판매해온 조직폭력배 등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55명을 검거하여 그중 49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신종 마약을 압수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거나 교도소에서 만났고 연락책, 배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약 유통 조직에게 압수한 필로폰 양은 95g에 달합니다. 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하지만 워낙 점조직으로 활동하다 보니 국내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NS로 연락한 뒤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거래해 단속을 피했고 샴푸를 넣는 통에 대량으로 담아 들어온 신종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이미 국내에 들어온 마약을 재유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범들이나 관련자들 진술을 보면은 부산 쪽 선박을 통해 가지고 밀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서울 영등포 쪽에 조선족 등을 통해 가지고 전달받아 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마약 유통 총책 40대 A씨를 추적하고 다른 투약 사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최근 경북 교육감에 이어서 이번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교사와 건설업자 등 여러 명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와 동시에 입장을 발표한 신교육감,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신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신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보다 먼저 기소된 사립학교 현직 교사 이모 씨 사건입니다. 교육감 당선 후 교육청 대변인에 임명된 이 씨는 2021년 7월부터 사조직을 만들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도 붙었습니다. 교육감 당선 전부터 학교시설 개선 사업 수주나 교육청 컴퓨터 장비 납품을 대가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업자들에게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신 교육감 측이 교육청 임명을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게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한모 씨 등은 이미 관련 진술과 녹취록을 검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저는 5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신경호 선거 그 건물에 직접 갖다 줘서 500만 원 현금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기소 소식을 확인한 신 교육감은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직책을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일 뿐이고 재판 만약에 검사님이 불러서 조사하신다면 가서 명명백백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종식 경북교육감 역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현직 교육감들의 법정행위 줄줄이 예고되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경남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광장에 있는 대형 거북선입니다. 이 거북선의 모형은 길이가 25.6m, 폭은 8.67m, 높이가 6.06m에 달합니다. 이 거북선은 곧 유명을 달리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거북선은 경상남도가 지난 2010년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 때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해서 1592 거북선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제작 단계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작 업체가 금강손을 쓰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80% 넘게 외국산 목재를 쓴 것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짝퉁 논란이 불거진 건데 관리까지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바다에 전시할 계획이었지만 배 안으로 바닷물이 스며들고 또 흔들림이 심해 이듬해 육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거제시가 인수했지만 방부 처리 등이 부실해 목재가 썩고 뒤틀려서 보수하는 데만 1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한 거죠. 거제시는 더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매각 절차에 나섰고 8번의 입찰 끝에 지난달 말에 겨우겨우 154만 원이란 헐값에 팔렸지만 이번엔 낙찰자가 인도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무게 100톤이 넘는 거북선을 옮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없는 신세가 된 거북선은 흉물로 방치되다가 12년 만에 결국 잿더미가 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나무는 불태우고 금속은 고물상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해체와 소각에만 다시 2천만 원 넘는 비용이 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대표 명물로 계획을 했다가 흉물이 된 사례는 더 있습니다. 광주에는 한때 세계 최대 크기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희망 우체통이 있는데 역시 쓰레기가 쌓이는 등 관리 문제로 방치됐다가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또 5억을 들여서 만든 43톤 규모의 충북 괴산 초대형 가마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마솥에 밥을 지어 함께 나누며 화합하자 이런 취지로 제작을 했지만 이후 딱히 용도를 찾지 못하면서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네, 짝퉁 논란을 넘어서 잿더미 신세가 된 거북선에서부터 뻘쭘하게 10년씩 방치돼 있는 가마솥까지 충분한 주민과의 소통도 또 세심한 경제성 검토도 없는 그저 지자체장들의 업적 쌓기용 사업에 무분별하게 혈세만 낭비가 되면서 명물은커녕 지역을 대표하는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컵라면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5,000원 안팎의 편의점 도시락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직장인과 1인 가구 식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개 편의점의 인기 도시락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많아 단백질 양이 한 끼 식사로 충분했고 미생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문제입니다. 모든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했고 최고 2.6배에 이르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나트륨이 가장 적은 제품도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5%에 이르렀습니다. 볶거나 튀긴 반찬이 많아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10개 중 7개 제품의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었고 5개 제품이 콜레스테롤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때 컵라면을 함께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였습니다. 컵라면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포화지방을 한 끼에 하루 기준치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컵라면 대신에 바나나와 우유처럼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곁들이는 게 좋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소비 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20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등 6,61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보존식 미보관, 보관기준 위반 등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 사례 10건 가운데 6건은 음식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례 131건 가운데 62%인 81건이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진 사례는 68건으로 그 가운데 달걀 조리식품이 46%인 3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달걀을 구입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 보관하고 달걀 껍질을 만지거나 달걀 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에도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은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관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9.7을 기록하며 전문가 예상치 104를 웃돌았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And so there are reasons to think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to see resilience against a backdrop of what we have referred to as more stable economic growth. 주택 시장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석 달 연속 오른 데다 상승폭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로 움츠러들었던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 지표의 뉴욕 증시 화살표는 일제히 위를 향했습니다. 나스닥이 1.65% 오르는 등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을 놓고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공지능 붐으로 대형 기술주가 어지러울 정도로 급등했다며 하반기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강한 하락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의 주가 기대치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점에 주목하며 하반기 강세장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하반기 강세론자들의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한국인 출신 러시아인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몽골과 러시아의 위장 회사를 세운 뒤 북한의 교역을 중개하거나 외화 송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총원은 국내에서 범죄 혐의로 지명 수배되자 러시아로 도피해 국적을 얻은 뒤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해온 인물입니다. 정부가 최 씨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한국계 외국인이 제재 리스트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몽골의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세운 뒤 콩기름과 밀가루 등 최소 100억 원의 대북 무역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회사를 통해 주 폴란드 북한 대사관에 거액의 외화 송금을 시도했는데 은행 측이 수신자가 북한임을 알고 차단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또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러시아의 무역회사 엡실론을 설립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와 개인과의 합작을 금지하고 있어 서 씨와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최 씨 외에도 공동투자자 서 씨와 위장회사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총검과 북한인 조력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고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최 씨가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최 씨에 대한 국내 금융망 접근 차단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9번째이고 전체 제재 대상은 개인이 45명, 기관이 47곳으로 늘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앞두고 서해에서는 해상기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서해를 지킨 영웅 고 윤영하 소령과 황도현 중사의 이름을 딴 함정도 훈련에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사상자 30여 명을 떠안은 북한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퇴각했습니다. 해군 6영웅의 희생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제2연평해전입니다.
승전 21주년을 맞은 서해. 후배들이 선배 영웅들의 뜻을 이어받아 해상 기동 훈련을 펼쳤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훈련에 투입된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등 함정 10대와 항공기 6척은 북한의 NLL 도발 상황을 가정해 전술 기동과 대잠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필승의 전투 의지를 다지기 위한 일제 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훈련에는 6 영웅 중 2명인 고 윤영하 소령과 황도연 중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함과 황도연함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승리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함에 승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선배 전우들의 필승해군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훈련에 매진해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필승! 한상국함과 조천영함, 서우원함, 박동혁함 등 6 영웅의 이름을 딴 다른 함정들도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를 새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변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무장 반란 이후 하루 만에 철수를 선언하고 행방이 묘연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자국에 머무는 것을 환영한다며 전투 경험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Мы не строим. Мы им предложили одну из заброшенных частей. Пожалуйста, забор есть, все есть. Ставьте палатки. Ну, чем можем, поможем.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나오며 주변국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혐의 수사를 종결하고 대형 군사 장비 인수에 나선 상태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이 같은 우려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Relokacja sił rosyjskich de facto w postaci prawdopodobnie grupy Wagnera na Białoruś, także i przeniesienie tam szefa grupy Wagnera.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바그너 그룹과 관련해 임원 1명과 업체 4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자칫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연기 가능성도 나왔지만 예정대로 발표됐습니다. We continue to closely track Wagner's activities both in Ukraine and in Africa and in wherever in the world they may operate.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바그너 그룹의 아프리카 활동에 대한 것으로 반란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프랑스에선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은 17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분노한 10대들이 경찰서로 몰려가 불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단속 경찰이 운전자와 뭔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승용차가 출발합니다. 제지하던 경찰은 곧바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얼마 못 간 승용차는 도로 옆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17살 소년인 운전자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Il est rentré. Oh putain. Oh putain. Chaud. Ils ont tiré wesh. Il est mort wesh. 총을 발사한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이 치어 죽이겠다고 위협해 불가피하게 총을 쐈다고 밝혔지만 소년의 변호인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분노한 10대 청소년들은 경찰서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최루탄으로 막아서는 경찰에 청소년들은 폭죽을 던지며 대응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버스 정류장이 부서지고 차량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제지에 불응하는 차량을 향해 발포해 운전자 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명, 2021년에는 3명이 이런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사망자 대부분이 흑인이거나 아랍계였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무려 1,005일 만에 5연승을 질주하면서 중위권 싸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투구 중 손톱 주변을 다친 한화 선발 페냐. 흰 유니폼에 피가 묻었지만 호투를 이어갑니다. 새로 합류한 윌리엄스는 몸을 날리는 호수비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페냐의 부상 투혼으로 승리한 한화는 21일 기아전 이후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 이후 1,005일 만입니다. Sí, me siento súper bien del dedo, gracias a Dios. No fue nada grave, así que vamos a poder estar listos para la próxima salida, Dios mediante. 5연승을 제가 감독 대행 때 했었더라고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주변에서 알려줘서 알게 됐고 오늘 이렇게 또 5연승을 달성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프로야구 대표 약체였던 한화는 최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선발 산체스와 페냐가 굳건히 버티고 파이어볼러 문동주의 활약도 빛납니다. 꼴찌 자리를 삼성에 넘기고 9위로 올라선 한화는 이제 8위 기아를 바짝 쫓고 있는데 차이가 크지 않아 앞으로 중위권 싸움은 더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춧가루 부대 대신 가을 야구 주인공을 노리는 한화. 올여름 프로야구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가 소속팀 마인츠와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마인츠는 구단 홈페이지에서 이재성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고 이재성은 내 집 같은 곳에 계속 있게 돼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마인츠에 입단한 이재성은 66경기 11골 7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2023-2024년 시즌까지 계약돼 있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럽 축구 B클럽들의 영입 대상이 된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육군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입소 2주차 훈련 중인 김민재 훈련병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김민재는 훈련소 동기들과 함께 사랑합니다라는 손팻말을 나눠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을 받은 김민재는 지난 15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3주 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난 뒤 내륙 곳곳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고 전국적으로 강하고 또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모레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호남과 제주도 많은 곳에 250mm 이상, 경기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중서부와 경남 서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청주와 제주는 25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5도, 대전 27도, 부산은 26도 등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